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대북 특사단장을 맡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오늘 평양으로 떠나기 전에 밝힌 포부인데요. 국민으로서 기대치를 좀 높이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불길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불태우는 평화의 불길 말이죠. 그게 특별사절단의 특별 임무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속보 들어왔나요, 특사단?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성 국가정보원장 오늘 이제 평양으로 갔죠. 네. 대북 특사단이 오후 6시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이제 만나서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졌는데요. 네. 김혜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대표단을 마중 나온 사람, 이제 공항에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네. 맹경의 통전부 부부장이 나와서 우리 대표단을 맞았고요. 네. 그 뒤에 잠깐 환담을 나눈 뒤에 이제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 북한이 아무래도 좀 이번 우리의 방북에 좀 많이 귀를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거기가 뭐 초고급 휴양 시설이라고 하고요. 네.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숙소에서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의 대표단으로 왔었죠.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네.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북 기간 일정을 협의했고 이제 그 결과로 지금 6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이제 접견하면서 만찬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견부터 하고 접견이 끝나면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접견 중인지 아니면 끝났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아직 그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아무튼 좋은 결실을 좀 맺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검찰이 천신일 세종나무 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 전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진 두 사람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17대 대선을 전후해서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정두원 전 의원이 우리 이제 수요일 코너인 딕설 시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 전 의원은 그때 이제 이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연결해 준 사람이 천신일 회장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네. 네. 그리고 천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전 수행비서였고 이건희 회장과도 친구였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네네. 천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면서 이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이제 사용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묻기 위해서 예. 이상은 회장을 검찰이 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현재 다스 도곡동 땅 지분 명의는 이제 이상은 회장으로 돼 있는 거죠. 아무튼 천신일 최시중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새로운 또 의혹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나왔던 수사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점이 달라지겠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지난해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 신설 토론회장에서 장애 학생 어머니들이 이제 반대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좀 호소했던 모습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예, 예. 네,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네.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이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제 협력해서 그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네. 2009년 서초구에 이제 설립할 예정인 지체장애 특수학교 나래학교 설립 민관 협의체인데요. 2019년에. 네, 네네. 이 협의체 구성원이 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 대표 2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서초 장애인 학부모 연대 대표, 이제 뭐 국회의원, 서울시 의원, 뭐 구의회 의장, 네. 그리고 뭐 또 서초구청장, 뭐 서울 강남 서초교육장 이렇게 이제 9명으로 예, 구성이 예. 돼 있습니다. 예, 예. 지난 15년간 이제 서울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못했는데요. 현재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킨다면서 강서, 서초, 중랑 이렇게 3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협의체 운영이 특수학교 또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오늘 회의에 참석한 분 한 분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김윤수 서초 지회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입니다. 지회장님. 네. 오늘 어떻게 그 회의 분위기 어땠어요? 회의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오늘 뭐 이게 상견례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진행이 됐어요? 아, 구체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예. 네, 일단 그 지역 주민으로 두 분이 오셨는데 네네. 굉장히 호의적이셨고. 그래요? 예. 예. 다행이네요. 호의적이셨고, 네. 네. 근데 지금 그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이제 그 인근 동네가 영곡동인데 네. 영곡동 주민분들이 이 나래학교 신설에 대한 선결 조건을 그동안 요청해 왔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오늘 논의가 된 거예요? 선결 조건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나래학교가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가 약간은 좀 고립된 그런 편의시설이 없는 그런 동네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나래학교가 들어가면서 음식점도 좀 들어가야 되겠고 카페나 뭐 편의점, 숲, 그다음에 또 그 은행 네네네. 이런 편의점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뭐 지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오히려 학교 인프라니까 당연히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네, 얘기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면은 그러게요. 굉장히 편리하게 일단은 뭐 그 차를 타고 나가서 볼 일을 볼 수 있는 것들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 좋다고 보고 반기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 첫 들었을 때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또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것 아닌가, 뭐 그래서 난항 겪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분위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가 들어가면서 예. 이런 시설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또 끌어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하고. 네. 그러면 뭐 이 그 모임에서 뭐 찬반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구체 실무적으로 그럼 어떻게 좀 더 보완할까, 좀 더 잘할까 이런 이야기로 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예.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첫 번째 갖게 되는 저희 이제 협체 회의인데 네. 앞으로 이제 이제 몇 번의 이제 이런 또 미팅을 가져서 이제 저희 그러니까 그 주민 측과 저희 이제 이쪽 만들어가는 서울시 측과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잘 되면 참 전국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장애인 부모연대 지회장님 입장에서 바라는 점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뭘까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원만하게 이 마을의 그 대표가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학교만 생기면 되는 거죠. 네. 학교 생기면서 이제 엄마들이 애를 데려다 주고 사실 왔다가 그쪽이 또 많이 정체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쪽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시간을 이제 또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은 그런 장소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다 이제 갖춰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첫 출발이 이렇게 좋으면 뭐 이미 반은 성사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좋네요. 이게 좀 끝까지 원만하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지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죠. 네, 화기애애하다고 하니까 네. 학교가 설립되는데 학생들이 진짜 모든 지역사회가 그 반기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식만 전하면 네. 참 좋겠고 오늘의 그렇죠. 굿뉴스 이런 것만 한번 전할까요? 네. 굿뉴스. 몇 개나 있을까 근데. 오늘 이 관련해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오. 현재는 등급에 따라 이제 서비스가 차등 적용되는데 맞아요. 앞으로는 이제 등급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른 이제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2014년에 한 그 중증 장애인인 고 송국현 씨가 3도 화상을 입었다가 중태에 빠졌고 이제 결국 숨진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또 이렇게 언어 장애가 있어서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지도 못했어요. 아이고, 예. 그런데 이 장애 등급 때문에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데 장애 등급에 따라 어떤 사람은 연금을 받기도 하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폐지된다는 굿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서 현장 행정으로 간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랑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앱 시간인데요.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고심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인물이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 변호사입니다. 논란이 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차 전 대법관의 전관 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그가 퇴임을 하고 또 변호사 등록을 했던 2015년부터 제기가 됐는데요. 변호사로 수임 활동을 하려면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네. 차 전 대법관이 이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대한변협이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해서 이제 변호사 개업으로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이러면서 이제 전관 예우 근절 차원에서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철회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차 전 대법관은 이제 공익 사건을 주로 담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앞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때 이제 변호를 맡았고요.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전관 예우 논란의 중심에 선 거죠. 뭐 이 논란이야 우리 국민들이 충분한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더 이상 여기서 짚지는 않겠고요. 오히려 궁금한 건 이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이 돼서 상고심에 이제 들어가면 상고심 네.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판사 출신 법조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죠. 네,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네. 먼저는 이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성창익 변호사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근무한 사람이 들어오면 영향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도 전관 예우가 판결에 미칠 영향이 아주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단순한 전관이 아니시고 슈퍼 울트라 전관이시고요. 현직 대법관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이재용 사건을 맡고 있는 2부의 대법관들과 근무 기간이 겹치고 또 본인이 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후배 대법관이거나 행정처 처장이었던 분들이 이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로 가더라도 이제 주심 대법관이나 근무 경력이 높은 대법관들의 영향력이 좀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지금 전망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정열 전 판사는 영향력 별로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예. 차 전 대법관의 이름이 상고심에 와서 드러났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1심 때부터 관여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영향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대법관의 차 전 대법관과 함께 이제 일한 적 있는 대법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네.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여지는 적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상당히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심리기간 제한이 없어요. 심리기간 제한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대법원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꺼번에 판단을 해버리는 게 대법원으로서도 사실 부담도 없고
결론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임기를 얼마 놔두고 있지 않은 대법관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퇴직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러나게 돼서 그 영향력도 상당히 축소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건이 이제 장기화된다. 그리고 뭐 이게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 이랬는데 이제 차전 대법관하고 함께 대법관으로 근무했던 그 대법관들의 임기를 보면요. 고영한 대법관이 이제 올해 8월까지고요. 김소영 대법관은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 처장으로 있을 때 이제 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이제 2020년 9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법원 2부에 소속된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기호 전 판사의 진단 과 이정열 전 판사의 진단이 이런 거네요. 하나는 현재형이고 하나는 미래형. 그러니까 서기호 전 판사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빨리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이야기고 영향을 미칠 거다. 이정열 전 판사는 대법원이 좀 장기화라고는 그 표현을 썼는데 다른 표현은 질질 끌 거다. 질질 끌 거다. 질질 끌 거기 때문에 지금의 대법관들이 임기가 끝나니까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찌 보면 더 비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네요.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무튼. 자, 다음으로 가죠. 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이제 공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이 이제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이제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하의 의원이 있으면은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법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이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석이 14석이고요. 정의당은 6석입니다. 합치면 이제 20석이 되고요. 이제 무소속 의원까지 합류한다고 가정하면 의석수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용호, 송금주 두 의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용주 이제 원내대변인이 국회 그 의사결정 구조상 뭐 개헌 문제, 선거구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교섭단체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소외돼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단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게 정책연대, 선거연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제 민평당의 제안 논의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내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뭐 선거연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자유한국당이 미국 갤럽 본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전달하고 뭐 불신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무슨 얘기요? 네, 이유가 이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유독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만 낮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건데요. 박성종 홍보본부장은 그 한국갤럽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정당명을 의석수가 아닌 가나다 순으로 돌려서 한국당이 4번째로 열거가 된다. 그리고 예측과 실제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 뭐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한 다음에 질문을 한다. 원칙 없고 편파적인 정치 현안 설문을 한다고 의심되는 문제들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미국 갤럽 본사에 개선하라고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게 사실 발단이 됐던 게 홍준표 대표의 SNS 글 때문인 것 같은데 홍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갤럽이 여론 조작을 일삼는다면서 왜 이런 조사를 계속하는지 짐작하지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여론조사 못 믿겠다는 이야기 참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아예 행동으로 나선 건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정말 궁금한데요. 미국 갤럽 본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반응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논의했다는 건데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이제 신고 캠페인도 벌인다고 합니다. 가짜뉴스 신고 전용 사이트도 개설을 했는데 자신의 이제 SNS 계정을 이용하면요 후보자 등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허위 사실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짜뉴스 누군가는 장난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당락의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제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네요. 자, 뉴스에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아람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색다른 시선이 만들어집니다.
TBS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해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다른 시선 기다립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죠. 대북 특사단이 오후 6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접견을 하고 이어서 만찬 일정이 진행이 된다고 속보가 뜬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내일 돌아올 예정인데 보따리를 들고 올 수 있을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대북 특사로 또 평양을 갔다 온 분이기도 합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모스크바에 계신다면서요. 예, 모스크바인데 전화 상태가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 여기는 상태 괜찮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어떤 일로 가신 거예요, 모스크바는? 국회 평화 외교단이 작년부터 활동했죠. 예. 미국에도 갔고 중국에도 갔었고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예. 러시아도 평양에 특사를 좀 보내라. 오, 그래서 예. 북미 회담을 하는데 역할을 좀 해라.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육자회담의 멤버였거든요. 그렇죠. 예. 러시아가 이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로 참여를 하려면 육자회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예. 우리 입장에서는 육자회담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가 좀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이제 대북 특사단을 보낸 사실도 러시아 이제 그 정계 인사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들 하던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도 뉴스를 통해서 주요 뉴스로 시시각각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 관계가 적대로 치달으면서 예. 사실 러시아도 자신들이 지금 이 신동방 정책,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시베리아 쪽 개발에 푸틴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죠. 진전이 안 되는 것이 이 남북 관계의 그 냉각화와 북핵 문제가 저해 요소거든요. 그렇죠. 부분이 풀리게 되기를 고대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아무튼 이 특사단이 좋은 결과를 갖고 와야 되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물론 하기 나름입니다만 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2005년도 13년 전이네요. 그때 평양에 특사로 갔을 때 주제와 지금 주제가 같습니다. 예. 당시에도 이제 제2차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이 제 목표였고, 그렇죠. 또 하나는 북한 핵 문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예. 정상회담도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장소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결정하기로 하고 시간은 3개월 내에 합시다 하는 3개월 합의됐었고 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육자회담에 복귀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이제 했고 또 북한이 응답을 했죠. 네. 육자회담이 이제 2005년 8월에 재개가 되고 9월달에 북한이 핵 포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주제는 정상회담과 비핵화 문제로 이제 같은데 예. 지금 이 특사단이 평양에 간 것은 사실 이 김정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년사에서부터 올림픽 참가, 그다음에 동생을 보내고 김영철 통전부장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특사가 평양에 왔단 말이죠. 네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가지 관심사죠.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이고 또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디까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관심사가 남북 관계를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리는 건데 그게 2007년 10월 4일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2차 정상회담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한 48개 합의 사항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제 협력 분야인데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있지요.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하나는 핵무력 완성, 또 하나는 경제 발전 두 가지의 국가 목표가 있잖아요. 예. 핵무력은 완성했다고 선언했고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 과제는 남쪽의 협력 없이는 남북 관계 전면적 정상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목표는 그러니까 10년 전 2007년 14 합의의 실현 그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나눌 얘기가 많을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쌓였던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아마 최소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이상한 얘기를 풀어놓을 보따리가 많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만났을 때도 그때 5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2005년도에도요.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 특사단이 그럼 백지 상태에서 간 게 아니라, 자, 김여정 그 제1부부장 내려왔었고, 이어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까지 내려왔었고, 나아가서 통일전선부 그 맹경일 부부장은 19일 동안 그 남한에 머물면서 물밑 조율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이러면 상당히 물밑 조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특사단이 간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미국과 북한이 결국 이제 북미 대화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건 나와 있고 북한이 원하는 건 나와 있어요. 이미.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한이 비핵화 선언해라. 그다음에 핵 미사일 실험 중단해라. 그리고 이제 국제 잘 수용해라. 이런 요구 사항인 것이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선언해라. 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이런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보따리에 싸서 테이블에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포괄적 해법, 일괄 해법인데요.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고 바로 이 보따리를 책상에 올리도록 하는 설득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고 또 돌아와서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설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북미 간에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또 동시에 이제 두 바퀴죠. 이 북미 회담 테이블과 함께 남북 관계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 지난 10년 실패한 10년을 건너뛰어서 잃어버린 10년을 건너뛰어서 2007년 10월 4일로 맥을 잇는 것. 이것이 남쪽과 북쪽이 다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남북 관계의 제2의 6.15 시대, 새로운 14시대의 개막 이런 것들이 공통분모라고 볼 수 있겠죠. 의원님 그러면 지금 그 1단계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소한 모라토리움 선언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라는 선언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그 특사단이 가서 이 이야기까지 갖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 말을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서훈 원장이 이제 증인이기도 해요. 2005년 6월 17일 정동훈 김정일 면담에서도 그 대화에서도 제가 3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핵 보유입니까? 핵 보유입니까? 보유 아닙니까? 이 3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하다 마지막에 고민스러운 표정 끝에 내놓은 말이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입니다. 우리 아버지 유언이요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직접 그때 이제 배석했던 분이 이제 그 소훈 지금 원장인데, 또는 자기 아버지의 말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이미 재작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16년 7월 6일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5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어버이 수령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장군님,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어떻게든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핵 미사일의 유예, 잠정 중단 선언, 모라토리움 있지요. 이것은 이미 작년 11월 말에 핵무력 완성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북미 대화가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핵 미사일의 모라토리움은 가능한 거죠. 두 가지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북미 대화가 돌아갈 수 있는 판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의원님,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도 언급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예. 지금 4월로 그 예상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취소하거나 확 축소하는 이런 상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연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게 가야지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은 평화의 도구일 뿐이지 예. 군사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의 핵 미사일 유예 중단을 시킬 수 있고 또 그 현장에서 비핵화 협상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것을 네. 추진하기 위해서 네. 훈련 연기가 맞습니다. 또 그 훈련이 8월 달에도 있거든요. 네네. 일단 연기하고 통 크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 일정표를 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가게 되면 미국 네. 역시 우리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2007년 14선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예. 14선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의 524 조치가 당연히 해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예. 524 조치를 내렸던 이유였던 천안함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지금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의 방남을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네. 정치적 갈등을 더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건 뭐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천안함 문제를 꺼낼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83년에 아웅산 사건에도 불구하고 네. 전두환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했듯이 예. 일단 이 문제는 좀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 문제를 꺼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얼마든지 예.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점입니다만 예. 이미 지난 10년 동안 적대 정책, 대북 강경 압박 정책 속에서 결국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키워주는 네. 그런 실패한 10년이었기 때문에 이걸 예. 뛰어넘어서 예. 2007년 10월 4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 특사단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5명 가운데 그 요즘 언론이 흔히 쓰는 표현 키맨을 꼽는다면 누구로 꼽으시겠습니까, 의원님은? 두 분이죠. 한 사람은 이제 정의용 실장은 이제 미국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안테나가 두 군데죠. 서울에 네.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워싱턴이거든요. 그렇죠. 예. 투톱으로 간 것은 뭐 너무 적절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 사람이었다면 서훈 원장이고 네. 두 사람이라면 정의용, 서훈 잘 조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님은 언제 돌아오세요? 귀국은 언제 하세요? 저는 목요일 날 아침에 예. 하게 되는데요. 예. 러시아도 여기서 역할을 좀 하도록 정부 또 의회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돌아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2부 마무리하고요. 7시 6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서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주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의혹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습니다.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 이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는 사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 연수 시절에 미국 로비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짚어봤는데요. 자,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당시에 미국의 그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예. 이제 약 8만 달러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물론 스폰서는 국내 업자입니다. 예. 예, 이것이 여태까지 밝혀진 대략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때 그 합참의장을 전역한 야인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 아니냐. 네네네. 어차피 개인들 간에는 뭐 서로 돕고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이 아니라 그 김관진 당시 전 합참의장이 아직도 현직에 2가지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 합참의장이 끝나면 군에서 정관예우로 이렇게 해주는 예우 자리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네. 재단법인이자 국방부 산하기관입니다. 아. 여기에서 비상임 군사연구위원으로 받은 돈이 2,530만 원. 예. 이것이 이제 합참의장 전역한 다음 달부터 일시불로 받은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네. 여기서 역시 그 전역한 다음 달인 4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이 기간이 이제 미국에 가 있던 기간과 걸쳐 있는데 예. 총 2년 3개월 정도 매달 300만 원씩 네. 받은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8,400만 원. 아하. 그러면은 두 기간에 합쳐서 1억 한 900만 원 정도를 네. 정부로부터 수수하고 공직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도 정부 산하연구소인 거고요. 국방부 산하기관입니다. 둘 다 군사문제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모두 국방부 산하기관인데 예. 여기서 그러니까 자문료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었으니까 공인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까지 장관과 합참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이런 관례대로 운영을 해왔는데 예. 사실 다른 어떤 수익이 있거나 어떤 직업이 있다면은 경임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이런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 이외에도 민간업자로부터 또 스폰서를 받은 거니까. 네. 합치면은 뭐 지금 나온 금액만 해도 거의 2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민간인 교수가 네. 어떤 정부 연구기관이나 이런데 뭐 그 자문위원이나 이런 걸 위촉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교수를 공인으로 보느냐? 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에 준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민간 교수가 그런 경우는 네.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용역비로 받는다든가 네. 또는 어떤 해당 기능에 대해서 수고료를 수취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합참의장인 경우에 전역해서 이렇게 받는 것은 국가의 어떤 공직직함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어떤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에서 당신의 전문 지식을 계속 활용해달라고 위촉을 해가지고 예. 임명장을 정식으로 주고 네. 그다음에 그 고용해서 쓰는 거거든. 그렇다면 공직자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외부 스폰서를 자유롭게 받았다는 것은 네. 이거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 정리를 하면 그 공인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미국 로비 업체를 통해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뭐 지인 간에 도와주고 마는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네. 두 쪽 양쪽에서 어떤 대가를 받아왔다는 것은 저는 윤리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문제도 다소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런데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스폰서가 또 한 명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 로비스트의 스폰서를 댄 그 업자도 있고 네. 그런가 하면은 장관이 돼서까지도 계속
김관진 장관의 별도의 스폰을 한, 이건 뭐 얼마를 줬는지 아직 확인도 안 되지만 건설 브로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예. 그러면 이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서 자문해준 내역, 그리고 군사문제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서 자문해준 내역과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했던 업체와의 상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 부분은 드러나지가 않고, 예. 저는 그건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요? 예.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의 위치가 네. 차기 장관으로 진출이 유력시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기무사 보고에서도 나오듯이 네. 그런 유력자를 잘 예우함으로써 차기의 장관 진출 시에 모종의 어떤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네.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지. 이것은 당시 공직과 관련된 투자는 아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 스스로가 이런 걸 절제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어졌다는 게 문제죠. 이른바 포괄성,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걸 보도했던 KBS 있지 않습니까? 네. 김관진 전 장관이 KBS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요. 네. 저는, KBS의 보도는 이제 기무사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의혹은 뭐 옛날부터 로비 업체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것은 하루 이틀 알려진 얘기가 아니라. 예. 제가 2010년에도 이걸 다 조사를 했었고, 네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KBS 보도는 그것을 주미 대사관에서 정보기관이 기무사로 전문을 보낸 것이죠. 네.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김관진 장관에 대한 부적절한 그 편의 제공이라고 보고 왜 그랬을까, 그 배경을 조사해서 본국에다가 전문을 옮긴 거니까 그걸 보도했다는 거는 팩트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로서는 고소를 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주목을 끌었던 가장 어찌보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미 로비 업체가 리빙스턴사로 로키드 마틴을 대행했던 업체라고 하는 점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점은 우리가 로키드 마틴하고 연결고리는 저번에 제가 방송 드릴 때는 아직 그렇게 확인은 안 되지만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건 없고, 어떤 계약서에 리빙스턴하고 로키드의 그 회사명이 나와 있는 계약서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이 방위산업계, 또 미 공군, 그다음에 국방부, 이렇게 계약과 국방 무기 소요, 또 무기 기술에 대한 시험 평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자랑을 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냐면, 이 리빙스턴 그룹의 회장이 조선일보와 4일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로키드 마틴은 한때 고객이었지만,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을 만난 2009년 당시에는 로키드 마틴을 대변하지 않았고, 리빙스턴사가 그 이전 최소 3년 이상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저 엉뚱한 해명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의 내용, 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이런 방산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이번에 김관진 장관의 건과 관련해서 로키드가 뭐 스폰을 했다거나, 로키드와 직접 연결됐다고 주장한 사람은 국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해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해명을 왜 하는가를 묻고 싶은 게, 아니 누가 그거 뭐 로키드가 그 돈 됐다고 얘기한 사람 없는데, 단지 국방장관 됐을 때 로키드 무기가 많이 선정이 되니까 이런 점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 이런 추론은 뭐 몇몇 언론이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 해명은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될 것을 당시에 본인들이 이제 로키드와 계약 맺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은 다소 좀 핀트가 안 맞는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아무튼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리빙스턴사라고 하는 이 업체를 매개로 하는 김관진 전 장관과 로키드 마틴과의 상관성 문제는 일단 조금 쉼표를 찍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전 장관이 장관 재임 시절에 로키드 마틴이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팩트라면서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예. 한국형 전투기, 또 F-16 전투기 성능 개량, 그 다음에 광개토 구축함, 그 다음에 이지스 전투체계 다 해가지고, 정부 대 정부 구매로 박근혜 정부 때만 5건. 네. 그래서 또 박근혜 정부 때 벌려놓은 게 그 이후에 계약된 것까지 하면 10건, 총 11조 7천억 원을 락히드 마틴이 쓸어갔어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 대 정부 거래뿐만 아니라 민간 거래도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에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건데 이런 네. 무기 거래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예. 그 외에 상용 거래로 또 8,400억 원을 또 가져갑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총 따져보면은 한 12조 5천억 원인데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1년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한 30-40%를 초과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의원님 잠깐만 여기서 제가 한번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대형 군수업체가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게 아니고 결국은 몇몇 어떤 슈퍼급 군수업체가 사실은 이 방위 사업에 진출을 해서 수주하는 게 통례 아니었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통례에 기초 볼 때도 이거는 쓸어갔다는 표현이 성립이 될 정도로 많은 겁니까? 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렇게 따지면 뭐 보잉사가 싹 쓸어가지 않았느냐. 네. F-15 아파치 헬기 다 보잉사 거잖아요. 네네. 자, 이렇듯이 보잉사가 많이 어떤 정권에 수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권에서는 락히드가 많이 수주하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만 갖고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런데 네. 박근혜 정부 때 수주한 방식이 네. 전부 탈법적인 방식 또는 어떤 그 편법적인 방식으로 해서 비정상적으로 수주해간 것이 다수가 발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경우가 그런 예에 해당이 됩니까? 2건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F-35A 네. 락히드의 스텔스 전투기는 이미 가격 입찰에서 보잉사 F-15SE로 결정된 거를 뒤집어서 네네네. 그래서 부결시켜서 다시 기종 변경을 락히드로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KF-16 전투기 성능 개량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영국의 BAE사하고 이미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어허. 그래서 가던 사업인데 네. 중간에 BAE사가 능력이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을 하고 계약이 파기되면서 미국의 락히드 마틴 경쟁 회사로 계약자가 바뀝니다. 네. 이런 일련의 것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의 그 꼼꼼한 사업관리 또 사전에 기술조사, 계약협상 이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됐다는 것은 네. 이거는 무기 획득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사례들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F-35A로 기종이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은 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지 않나요? 그 정무적 판단이란 말처럼 해석이 어려운 참 이게 정말 이상한 표현을 저는 무기 획득 거래의 정무적 판단한다. 네. 참 저는 처음 듣는 표현이고요. 네. 자,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느냐 하는 문제는 네. 2013년 9월에 일어난 그야말로 한마디로 쇼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삼각지에서의 이상한 일들 때문입니다. 어떤 일인데요? 분명히 그 전달 결정이 되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군 총장들이 F-35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연명을 해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정부가 정상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 사업을 네. 왜 역대 총장들이 나서서 간섭을 하냐. 어허. 무시해라. 예. 이렇게 하면서 아주 완강하게 차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달 9월, 이때가 추석 연휴 무렵. 예, 예. 국방장관이 당시에 브루나이의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열려가지고 첫 케이글 국방장관을 만나죠. 예. 그리고 하루 앞당겨서 토요일 날 귀국한 거를 금요일 날로 하루 앞당겨 귀국을 하면서 김관진 장관이 방위사업 추진위원들 다 소집해라. 어허. 이거는 미국 대통령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국내에 와서 다음 주로 예정된 차기 전투기의 기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무언가 급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뒤집기가 들어가서 결국은 그 다음 주에 F-15 사일런트 이거를 부결시키는 사태가 일어나고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완강한 우리의 원칙적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호성 지금 구속돼 있는 비서관이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락히드의 F-35A가 좋은 비행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들었다는 증언을 제가 입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2년에 걸쳐서 그 기종평가를 했고 협상도 끝내왔는데 네. 2년간 협상한 거를 9월에 추석 연휴가 있던 그 앞뒤 한 주 사이에 이거를 뒤집어 엎는 과정이 네. 너무나 비정상적이라서. 잠깐만 의원님. 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여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록히드 마틴의 로비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시 미국 정부의 압력일 가능성은요? 미국 정부는 당연히 F-35를 팔기 위해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건 예. 일단 상수입니다, 상수. 예. 이거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로비고 압력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 윌리엄 코헨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락히드 마틴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코헨 그룹에서 그 대표자 자격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유력 정치인 또 군 관계자들 만나서 F-35 로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로비 라인이 작동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바뀝니다. 청와대 안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러면서 장관이 외국에서 극거 귀국을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회의가 의결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방출위원들을 접촉하면서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가설로 록히드 마틴이 로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로비의 대상이 김관진 당시 장관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예. 제가 여기서 가능성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좀 책임성 있는 네. 당연히 가능성, 추론은 얼마든지 소설은 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락히드 제품을 설득한 별도의 인물이 존재한다. 그 제3의 라인도 있다. 제3의 라인?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말씀을 하셔야죠. 이왕 말씀 꺼내신 김에. 아니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놓고. 아니 시간은 더 낼게요. 더 낼게요. 말씀. 아닙니다. 그거는 제3의 라인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뭐 최순실 작품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 돌았었잖아요. 루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저도 의심은 가졌지만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고 다만 이 문제와 협의하는 채널은 전혀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하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돌려 세운 일등공신은 따로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게 최순실하고 겹쳐지는 건 확인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후속 인터뷰를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혹시 김종배 씨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면 저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안 알려주실 거예요? 일전에 이건 이미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히 사라진다고. 핸드폰 끄고 조용히 사라진다.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알려요?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진짜로요. 부산에서요. 로또 2등에 당첨된 친구의 로또 복권을요. 확 낚아채서 달아낸 혐의로 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대요. 그래요? 제가 또 어떻게 알아요? 확 낚아채일지. 로또 주인을 편의상 A라고 하고요. 로또를 낚아채서 달아난 친구를 B라고 하면요. 로또 2등에 당첨돼서 5,200여만 원을 받게 된 A씨가요. 커피숍에서 친구 B씨를 만나서 로또 2등에 당첨됐다면서 복권을 보여줍니다. 자랑을 했구나. 그 순간 B씨가 복권을 확 낚아채서 달아난 거죠. 이거 무슨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복권이 찢어졌어요. 당첨금을 받으려면 꼭 있어야 되는 이 QR코드의 부분을
친구 B 씨가 가지고 간 겁니다. 결국 B 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는 참 이거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죠. 친구 사이 맞았어요? 친구래요. 친구. 네. 네 친구 아이가 우리 남이가 말하는 댓글 소개해 주세요. HANV 땡땡님께서는요. 아유 행운이 2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런 친구 걸러낸 것도 로또지 뭐 이런 얘기하셨고요. 그러니까 세상사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렇죠. 예. 나이스님께서는요.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됩니다. 요즘 세상에 옛말은 다 틀립니다. 예. 절대로 기쁨을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댓글이 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요즘은 돈과 행복은 꽁꽁 숨겨야 한다. 그런데 숨길 돈도 없고 네. 행복은 좀 나눠드릴게요. 그렇게 전 착하니까요. 꼭꼭 숨겨야 한다면서 제주도 가서 쫄깃쫄깃 해먹고 네. 왔다고 조금 전에 자랑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제 갔다 와서 맛있어. 맛있어. 아유, 네. 회 좋아하는 김종배 씨. 네. 찌찌찌. 네. MIFT님께서는요. 차라리 축하해주면서 밥 한 번 사라고 했으면 더 돈독해졌을 텐데.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참 친구분,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도. 다음으로 가죠. 네. 요즘 더욱 심해진 이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주 귀가 솔깃할 소식입니다. 네. 심각한 대기 오염은요, 인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뉴델리에 위치한 한 기업이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사무실이나 복도 곳곳에요, 공기 정화 식물을 7,000여 개. 어마어마하죠? 덩굴 식물을 배치한 건데요. 마치 정글과 같더라고, 사진을 보니까요. 그 효과가 과연 있었을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뉴델리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치보다 16배 이상을 선회한 것과는 달리요. 이 사무실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0에 가깝게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7,000여 개의 공기정화 식물하고 덩쿨 식물이 다 흡수한 거죠. 이 식물 배치 후에는요, 직원들의 혈중 산소 농도도 증가해서요, 천식 등 호흡기 질환도 감소했다고 하니까. 아니, 이건 꼭 해야 되는 게 미세먼지 이전에. 그렇죠.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제가 과학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소방귀 때문이래요. 트리머고. 아니 이거 진짜로 이 과학자 얘기예요. 김종배 씨가 이렇게 목소리 힘줄 때마다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내용은 좀. 이건 농담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지식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댓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좀 참여해서 확인해 주세요. 알류땡땡님께서는요. 이것이 진정 에코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렇죠. 모 땡땡님은요. 우와, 삭막한 사무실이나 복도에 식물들이 있으면 마음도 안정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듯,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천재님께서는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적응하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건물 안은 정글, 밖에 나가면 사막,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오, 멋있는 말이다. WNT님께서는요. 관심이 있어야 식물도 키운다. 우리 사무실 곳곳에 말라 죽은 식물 투성이, 요거 찔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 판깨기 발언 하나만 더 하면. 뭘 또요. 진짜. 진드기는. 하여간 여기 공기 정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에 식물 좀 많이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광기 대표. 네, 내일 뵙겠습니다. 경제 어려우시다고요? 이분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원재랑 경제랑. 네, 이원재 랩2050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터졌는데요. 네네. 일단 폭탄 내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1일에 미국 시간으로 1일에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죠. US 스틸이라든지 뭐 뉴커 이런 회사들입니다. 예. 쟁쟁한 16개 회사를 불렀는데요. 이 자리에서 12개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 전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철강의 경우에는 25%, 네.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10%를 부과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한 셈이에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매기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일률 어느 정도 일률적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세부 안은 발표가 된 상태는 아닌데요. 그 전에 상무부에서 올라간 안이 있습니다만 네. 꼭 그것인지는 특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진 않았고 다만 그 관세를 그만큼 25% 10%를 부과하겠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이 이게 이 잠깐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과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철강 산업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 전후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이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과 나쁜 정책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훼손됐다 이렇게 밝혔고 네. 우리나라 회사나 이 미국 노동자들이 더는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벌이기로 마음을 먹고 이 관세를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는 이야기는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사실은 뭐 트럼프 대선 과정에서부터 예견이 됐던 일이긴 한데 그렇죠. 문제는 이 예견의 그 정도를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 다른 그 세계 각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정치 구호일 뿐이고 사실은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과 미국의 관료들이죠. 미국의 관료들이 여전히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었죠. 그랬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왔다는 데서 지금 굉장히 충격을 크게 주고 있고요. 그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의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우리한테 최악의 안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러냐면은 그 지난달 16일에 미국 상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네. 그 보고서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월 11일까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미리 결정을 한 겁니다. 네네.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철강하고 알루미늄 무역 규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부과한다. 네. 두 번째는 한국을 포함한 12개 나라만 찍어서 53%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게 그래서 국내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3분의 2 정도로 제한을 한다. 네. 이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가 그 12개국 안에 들어있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안이 지금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나라 이야기 좀 다시 짚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아무튼 이렇게 관세 폭탄을 터뜨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무역 관세의 근거를 내민 것이 무역 확장법이라는 미국의 이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232조인데요. 네. 이건 뭐냐면 이 조항은 대통령이 특정한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할 경우에 직권으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네. 이런 무역 제재 조치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어요. WTO에서도 WTO가 세계 무역 기구인데요. 국가 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 기구죠. 여기서도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각국한테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진 건데요. 사실은 이 법은 1962년에 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소 간의 냉전이 있을 때 제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법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다시 등장해서 부활을 한 거죠. 근데 안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동맹국이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오늘자 기사에 이 동맹국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좀 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미국 언론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사실 이 무역 확장법이라는 국가 안보 때문에 무역을 제한한다는 조처 자체가 딱 2번밖에 실제로 가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처하고
82년에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처였는데요. 이란이나 리비아는 사실 미국의 적국이었고 지금 그 무역 관세에 폭탄을 던진 나라들은 대부분이 동맹국이란 말이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일본도 그렇고, 예. 뭐 EU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안보하고 관련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100% 경제적 이해관계인 겁니다. 안보는 핑계일 뿐인 거죠. 안보는 안보죠.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 지금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러스트벨트 백인들이 그러니까요. 사실 이 유권자들이 선출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미국의 중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서는 제조업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몰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업이 발생하고 박탈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 무역 보복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게임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U만 해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미국산 철강 농산물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 그리고 위스키 생산업체, 청바지 업체 이런 곳들 다 상징적인 브랜드들 하나씩 찍어가지고요.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당연히 굉장히 반발하고 나섰죠. 그래서 중국 기업의 이익을 미국이 엄청나게 침해한다고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로 나오는 얘기가 대두나 수소 같은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이 이번에 그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무역의 장벽을 높일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거리가 그건데요. 보호무역주의가 대세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주 걱정스럽게 상황을 보자면 2차 세계대전하고 1차 세계대전 사이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무역전쟁이 그때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1930년대에 미국이 이 대공황 직후에 그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시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경제가 워낙 안 좋아지고 공황으로 안 좋아지고 하니까 관세를 갑자기 크게 높인 법안이었습니다. 관세 인상 품목을 2만 1,000개 지정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한꺼번에 매기는 법안을 1930년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나오니까 당시에 캐나다,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관세를 올리고 영국도 관세를 올립니다.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이끄는 나라였는데 영국도 관세를 올리는 바람에 보호무역 기조가 전반적인 흐름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국가 간의 이 공조체제가 삐걱삐걱거리면서 히틀러가 등장하고 독일이 급세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지는 상황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오는 것 그리고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발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조금씩 씨앗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안 좋은 징조가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정치적으로 국수주의를 부르게 돼 있다. 지금 그 이원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적 갈등이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작 걱정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런데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자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를 이렇게 급선회를 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한국이 작년에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1%였는데요. 그중에 수출이 기여한 비중이 3분의 2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만약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벽을 올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타격을 입는 국가가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온 거죠. 특히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EU, 중국 이렇게 세 개의 경제권인데요. 미국, 중국, EU 세 군데 우리 수출 중에서 이 세 군데 수출하는 비중이 중국 24%, 미국 12%, EU 9%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은 거의 40% 넘어가는 거의 뭐 45%쯤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사실 하향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걸까요?
일단은 이게 국내적으로 보면요, 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짜야 됩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추면 이제 문제들이 생길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국가 재정을 통해 지금 재정 여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세 수입도 좀 더 많이 거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특히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지금의 이 정책 방향 계속 가져가야 되고요. 네,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이게 통상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통상교섭본부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차관급 부처로 돼 있는데요. 이거 강화해서 이 전략을 새로 짜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복 관세를 이야기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을 계속 조금 지켜나가면서 중심을 잡아나가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재 랩 2050 대표였습니다. Science News. 네, 강양구 이과전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은 멸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멸종? 네. 사라진다, 그 멸종? 네, 종이 사라지는 거. 예.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뭐 구체적인 종의 멸종 이야기가 아니라 흔히 대멸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유로 순식간에 지구에서 상당수 혹은 대부분의 종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 예를 들면 이제 공룡 멸종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대멸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대멸종 같은 일이 지구에서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공룡. 공룡. 또 제가 아는 건 공룡. 몰라요, 다음부터. 아, 이건 이제 과학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공룡이 멸종되는 것을 포함해서 지구에서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친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5번이나 있었다고요? 네, 1차부터 5차까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첫 번째 대멸종은 약 4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아직 지구의 생명체가 대부분 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그 물에서 살던 생명체 85% 정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4억 5천만 년 전에 진짜로 멸종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화석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요. 믿어도 되는 얘기죠. 네, 일단 정확하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시점에 상당수의 생물종이 이제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무슨 그게 이제 첫 번째 멸종이고요. 해수 온도가 막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랬던 걸까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해수의 뭐 구성이 바뀌었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는 4억 5천만 년 전이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임팩트 있는 대멸종이 세 번째 대멸종이에요. 이게 이제 흔히 대멸종의 어머니 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2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있었던 대멸종인데 이 대멸종으로 당시 지구에 살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95%의 생명체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밝혀졌어요? 이유는 정확하게는 안 밝혀졌어요. 소행성과의 충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95% 정도면은 그냥 지구가 텅텅 비어버린 거잖아요. 거의 다 죽은 거죠. 네, 거의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대멸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지구의 생명체 구성이 상당히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룡 대멸종은 몇 번째인 거예요? 공룡 대멸종은 5번째,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일어난 대멸종이 공룡 대멸종.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이가 가장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4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 5번째 대멸종이 약 6,500만 년 전에, 그러니까 백악기 말에 중생대 백악기 말에 있었던 멸종인데요. 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대멸종으로 당시에 이제 세상을 지배했던 공룡, 익룡은 날아다니는 용, 해룡, 물속에서 살던 용, 그리고 이제 암모나이트 같이 육상 생물의 70%가 이제 절멸하면서 말 그대로 공룡 시대가 끝장이 났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애니메이션 있죠. 공룡이 멸종을 안 하고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 공룡이 이 지구의 주인이 됐을 거고 인간은 공룡의 애완.
그랬을 수 있죠. 이렇게 설정한 애니메이션 나온 거. 네, 왜냐하면 당시에 공룡이 만약에 멸종되지 않았더라면 그 공룡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진화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혹은 이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룡이 나타났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6,500만 년 전에 있었던 5번째 대멸종, 마지막 대멸종 때 이 포유류가 살아남으면서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밝혀졌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에 그 4번의 대멸종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5번째 대멸종을 놓고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로 소행성 충돌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예요. 거의 이제 정설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사실 소행성이 엄청나게 무서운데 언제 제가 이제 소행성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름 300m 하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지름 300m. 그러니까 지름 300m 정도의 비교적 작은 소행성만 떨어져도 이 한반도 정도 크기의 나라는 초토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소행성 충돌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만든 걸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찾아보세요. 네, 저 우주에 관심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우주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인상관이 달라져요. 아무튼 무섭던데요. 정말 무섭던데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름 300m 정도만 떨어져도 이 한반도 정도 크기의 나라가 초토화될 수 있는데 이 5번째 대멸종 때는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지름이 7km에서 10km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하늘에다 갖다 놓으면은 한 동네 정도도 못 가릴 만한 크기의 소행성인데 이 소행성이 지구랑 부딪혀 가지고 그 결과 바로 백악기 말에 공룡 시대가 결단나는 대재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면 지름 7km? 네, 지름 7km에서 7km 정도의 소행성이 와서 부닥치면 그냥 지구는 끝이다. 생명이 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생명이 끝인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 멸종 이야기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상당수 과학자들이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이제 5번의 대멸종이 있었잖아요. 6번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그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이 바로 누구냐면 인류다. 소행성이 아니라 이번엔 인류다. 인류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한 2만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라시아라든가 뭐 아메리카에는 거대한 포유류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공룡만 생각하고 있는데 공룡 시대 이후에도 공룡만큼이나 큰 뭐 매머드나 뭐 코뿔소나 동굴곰 뭐 이런 것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1만 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거대한 포유류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고작 남아있는 게 이제 코끼리 정도가 남아있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거대한 포유류의 멸종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대륙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살펴봤더니 거대한 포유류의 멸종 시기가 인류의 이동 시기랑 겹친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질문은 또 구박받을 거 봐 질문을 못 하겠는데 코끼리가 맘모스가 진화해서 코끼리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쩐지 질문하기 싫다. 그러면 맘모스는 멸종이 된 거고. 맘모스는 멸종이 된 거고 이제 코끼리의 선조가 코끼리로 이제 다른 형식으로 진화가 된 거죠. 저 어릴 때는 맘모스가 진화해서 코끼리가 됐다고 배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코끼리의 조상은 따로 있었고 아마 이제 아주 이제 멀진 않았을 텐데 또 맘모스가 있었는데 그 매모드는 이제 멸종이 된 거고 코끼리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멸종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어쨌든 인류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거대한 포유류들이 다 멸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지난 1000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 육지에 사는 동물 가운데 야생동물은 약 3%에 불과하다고 해요. 3%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동물. 지구상에 그 존재하는 동물 중에 육지에 사는 동물이 3%다.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서 야생 동물이 3%라는 거죠. 야생 동물이? 나머지 97%는 인간, 가축, 애완동물. 그렇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자의 신세가 가장 전형적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전 세계에 사자가 100만 마리 정도가 살았었대요. 지금은 2만 마리.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바다는
5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거대 동물들이 바다에 살고 있었대요. 뭐 다랑어, 상어, 대구 같은 큰 어류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난 50년 동안에 그중에 90%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 영상을 보니까 그 해양 그 쓰레기. 네네. 그런 것도 한 원인일 거예요. 한 원인이죠. 진짜 심각하던데요. 해양 쓰레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학자들이 이게 6번째 대멸종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지금 인간이 자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야생 동식물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인류에 의해서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인류에 의해서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인류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환경오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오염 그리고 뭐 포획. 포획도 있겠죠. 네, 포획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막 사람들 때문에 이제 종들이 막 이동을 하잖아요. 다른 대륙으로. 몬도간에도 있겠네. 네. 그리고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멸종 6번째 대멸종은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경청할 만한 얘기가 있어서 한 과학자 얘기를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이제 그 5번의 대멸종 중에서 3번째 대멸종이 대멸종의 어머니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확인한 사람이 더그 어인이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는 신기하게도 본인이 대멸종을 연구하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그는 대멸종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빌딩이 폭발하는 일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 빌딩이 폭발로 산산조각이 나는 일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멸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다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멸종은 만약에 진짜로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당연히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끝이라는 겁니다. 어윈이 이야기하는 멸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명횡사.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멸종이다. 갑자기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시작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오히려 약간 희망적인 시그널을 주는 건데. 그럼 막을 수 있다는 뜻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 6번째, 지금 굉장히 6번째 대멸종으로 보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진짜 대멸종이라고 불릴 만한 파국적인 사태는 초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은 이제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적인 신호 같은 것들을 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인류는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이 어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얘기가 갑자기 세상이 지옥으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대멸종의 신호 같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다 어느 순간 확 티핑 포인트를 넘으면 확 진행될 수 있다는 수도 있는 거죠. 그 전에 정신 차리고 막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현재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강양구 기자가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양구였습니다. 네, 2894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은 우울한 얘기만 하네요. 그래도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힘차게 살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네. 자, 색다른 시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슈의 핵심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